와, 이거 진짜 어떻게 흘러가려고 이러는 걸까요? 사실 이렇게 될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해드렸었죠. 유럽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이렇다 할 대응을 못하고 있다 보니 아예 유럽연합 차원에서 전기차 전환을 늦추거나 내연기관차 규제를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올 거라고요. 예상대로 됐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냐면 유럽연합이 내연기관차 규제를 결국은 폐지할 거란 말까지 나옵니다. 이게 뭐 예전에 다뤄드렸던 EPR 관련 내용 있죠. 조회수가 360만을 넘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고 이것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딱히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럽연합에 유럽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국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럽연합이 하나의 국가 개념이고 이 유럽연합이 주요 입법기관이 유럽의회인 거죠. 국회처럼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내연기관차 규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전기차 혐오론자들한테 좋은 게 되는 걸까요? 전기차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은 전기차는 환경운동가들의 사기극이야 이렇게까지 주장하잖아요. 물론 저 또한 내연기관차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이게 몇 가지 취재를 해보니까 바로 잡을 게 좀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최근에 유럽의회에서 내연기관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는 왜 나오게 된 거고 이렇게 되면 진짜 전기차 시대는 끝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최근 유럽연합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내연기관차 규제를 완화하자 일각에선 폐지 주장이다 이렇게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면 간단합니다. 원래는 유럽의회에서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었잖아요. 이때부터는 아예 신차는 전기차뿐인 거고 전기차 완전 전환의 일환으로 결정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재검토하자는 말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유럽의회에서 나온 비유가 뭐냐 그대로 인용해보면 이렇습니다. 녹색 합의를 운전에 비유하면 새로 구성되는 유럽의회는 가속 페달만이 아니라 운전대와 브레이크 페달도 사용하길 바란다. 즉 전기차로 전환하는 건 그렇다 치는데 너무 급진적으로 하는 건 피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건 전기차로 전환하는 걸 폐지하는 거냐 이렇게까지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전기차 완전 전환을 2035년으로 정해뒀는데 이걸 완화하자 내지는 늦추자는 거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기차 전환 거부가 아니라 내연기관차 판매를 더 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괴리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전기차 전환에 가장 속도를 내고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던 게 유럽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루아침에 이런 태세 전환을 하는 걸까요? 단순히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부진해서 그 전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이건 사실 자동차 시장 흐름보다 정치적 문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얘기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냐? 2024년 6월 유럽의회 선거 이후부터입니다. 이때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냐? 중도 우파 성향의 유럽 국민당이 제1당을 유지하면서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 정책을 재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어느 정도냐? 유럽 국민당 만프레드 베버 대표가 이 정책을 두고 실수라고 언급하면서 수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하고요. 지금 유럽 정치판을 보면 급진 우파 정당 쪽에서 특히 EU의 과도한 환경 규제를 지적하고 이걸로 지지율을 높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뭐냐? 기존의 친환경 정책이 너무 급진적이라 경제적 부담을 역으로 너무 많이 초래하고 이게 유럽 내 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정치적 변화가 나오게 된 배경이 이제 유럽 자동차 산업의 부진이란 거고 세 번째가 정부와 국가 단위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나온 폭스바겐의 공장 폐쇄설 같은 것도 그런 것 중 하나일 거고 건재하던 벤츠의 대주주가 중국 기업이 된 사례 같은 것도 유럽 시민들을 많이 자극했겠죠. 선거 이후 유럽 국민당이 190석으로 제1당 지위를 확보했고 극우 성향 정당 쪽도 134석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동시에 친환경 정책을 강조하던 녹색당과 유럽 자주 동맹 쪽은 18석을 잃어서 53석밖에 안 되니 기존처럼 친환경 정책을 주장하고 추진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정책을 바꾸자고 하냐? 앞에서 짚어드린 것처럼 2035년에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거 이걸 반대하고 있는 게 대표적입니다. 유럽 입장에서 보면 내연기관차 기술이 여전히 훌륭하고 이게 아직까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를 완전히 금지하지 말고 차라리 EPR 같은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방안 같은 걸 검토해보자 이거죠. 어떻게든 내연기관차 인프라와 기술을 부분적으로라도 활용하자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환경 규제로 인한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당장 내연기관차로 자동차 산업을 주름잡던 국가다 보니 내연기관차가 죽는 것은 곧 자신들의 자동차 산업이 몰락하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유럽 전역에 전기차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고 일부 국가에서는 전기차 구매와 유지 비용이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고 산업에도 타격이 가니 차라리 좀 더 현실적으로 계산해서 전기차 전환 속도를 늦추자는 거죠.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이 과정을 다시 손봐야 한다 이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흐름을 트럼프 당선과 엮어서 보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트럼프
당선의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트럼프가 보여준 성향을 보면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즈니스 측면에서 생각하면 쉽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선 뭐가 되든 좋습니다. 예컨대 내연기관차가 잘 나가요. 이러면 이제 기존에 미국에서 잘 나가던 자동차 회사들이 다시 부흥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걸 통해서 미국에 있는 생산 공장도 다시 활성화가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니 트럼프 입장에선 내연기관차가 잘 돼도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에 또 전기차를 아예 배제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트럼프는 테슬라를 밀어줄 수 있고 현대차처럼 미국에 몇 조를 투자해준 외국계 기업들도 꽉 잡아갈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전기차가 잘 되고 내연기관차는 안 되는 것보다 이왕이면 둘 다 잘 되는 게 트럼프한테도 좋은 거고요.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자신을 대놓고 지지해준 일론 머스크한테 좋은 방향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차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전기차 규제도 강화하고 동시에 또 보조금 같은 정부 지원 같은 걸 줄이는 쪽이라면 전기차 시장을 자유 경쟁 시장으로 취급하겠다는 소리잖아요. 트럼프가 항상 추구하던 방향이기도 한데 만약 보조금 없이 경쟁을 한다면 테슬라는 충분히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이건 결론적으로 일론 머스크한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유럽의 내연기관차 규제 완화와 맥을 같이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동차 기업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현대차 그룹한테는 딱히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유럽 의회에서 말하는 대로 내연기관차 규제가 완화된다. 그럼 일단 내연기관차 시장이 1차적으로 활성화된다는 거고요. 이때는 중국 기업이 아니라 기존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하고 경쟁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현대기아차는 하이브리드 차도 잘 만들어 팔고 전기차도 잘 나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대차한테는 이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 차를 위주로 판매하면서 유럽 브랜드들보다 전기차 쪽에선 앞서 있으니 그냥 그대로 연구 개발을 이어가면 유럽 기업들과 격차는 조금 줄어들 수는 있어도 아예 뒤처질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국내 브랜드들은 전기차 전환 속도가 늦어지고 내연기관차 수명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타격이 심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우리나라도 전기차 인프라는 재정비가 많이 필요하니 이런 측면에서도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미국이 갑자기 친환경차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 해도 미국 현지 공장이 있잖아요. 이걸 활용하면 이것도 그렇게 타격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경쟁력으로 인한 영향보다도 오히려 정치 외교적 문제가 타격이 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입니다. 보통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제3의 요인입니다. 당장 오늘 언급된 것만 봐도 그렇게 전기차가 답이라 외치던 유럽이 의석수 좀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그거 좀 철회하고 조정합시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미국이나 유럽이나 현대기아차만 딱 짚어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트럼프가 방위비를 언급하면서 한국을 거론했던 것처럼 간접적으로 영향이 갈 수 있게 할 수는 있습니다. 현대차가 아니라 한국을 규제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이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유럽 의회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환경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과 완화하자는 게 혼재되어 있다는 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한다. 이게 어떻게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아직은 유효한 거고 이건 환경 규제 강화 쪽에 속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표열과 같은 합성 연료를 쓰면 예외해달라는 것과 유로7 배출가스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건 환경 규제 완화 쪽인 거고요. 이게 기존하고는 살짝 전략이 수정될 수밖에 없는 게 기존엔 뭐였나요? 내연기관차 쪽 연구 개발 같은 걸 줄이고 전기차 쪽 연구 개발을 늘리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언제까지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차 수명이 연장될지 모르는 겁니다. 양쪽 다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 개발도 2배로 해야 한다는 거라서 기업 입장에선 사실 외줄타기란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유럽 자동차 기업들한테도 좋은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사실상 시간 벌기용이라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소비자들 입장에선 특히나 내연기관차를 좋아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선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 기업과 정부도 규제 완화가 확정되면 그동안 전기차 인프라 같은 것도 좀 더 치밀하게 설계해서 가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해왔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